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기계공학 전공을 했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3D 프린팅을 주로 이제 그 제조 측면에서 이제 주로 활용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이제 그 오신 분들이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디자인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도 기계공학과에 있었고 그다음부터 지금 강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이 수업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 청중에 한 80% 이상은 이제 남학생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딱 보면은 색깔이 그냥 거의 무채색으로 입고 있는 항상 그런 데서 뭐 강의실에서도 그렇고 뭐 학교 같은 데를 가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한 반 이상의 여성분들이 계셔가지고 굉장히 지금 제가 긴장이 되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거가 전체 보기 모드로 빠져야 이게 잘 넘어갈 텐데. 그냥 해도 되겠네. 전체적으로 해야 더 잘 보이면. 네,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이 좀 기술적인 내용, 현황하고 그다음에 사례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 이제 제가 이거 처음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나서 좀 승집을 받아보고서 거기 뒤에 이제 후기 글을 쓰신 걸 보고선 이거 좀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 좀 추가 좀 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내일도 또 대전에 가서 이 비슷한 내용으로 강연을 하는데 거기서는 시간이 2시간짜리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25분이라서 하여튼 많이 축소를 하기는 하는데 일단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3D 프린팅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들이 이제 2012년부터 쏟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중에 이제 불을 땡긴 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3D 프린팅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이런 이제 패드 디자인을 해서 요거를 이제 적층을 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이제 소형 기술이고요. 이게 이제 3D 프린팅이라고 하면 이제 카피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앞에 이제 남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HP에서 이제 처음 개발된 복합기가 결국은 이게 스캐너라는 장비하고 프린터라는 장비하고 두 개를 합치면은 복사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피는 결국 이제 우리 기능적으로 봤을 때 스캔하고 프린트라는 게 이제 합쳐져서 카피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3차원 스캐너하고 3차원 프린터를 합치면은 이제 3차원 카피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면 이렇게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미션 임파서블 3에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는 프린팅이라서 이제 깎아가지고 지금 하는 타입인데요. 이렇게 이제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3D 형상 복원을 해서 이거를 이제 모형을 깎고 거기에 이제 인공 피부를 씌워가지고 가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첩보원의 활동을 하는 게 미션 임파서블 3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미션 임파서블 4에 가면 이게 더 진화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탐 크루즈가 두바이에서 부르즈 칼리파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복질 가방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열어가지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술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이제 영화 속에서 상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과연 이 3D 프린팅이라는 게 신기술이냐 하면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하여튼 이게 처음 나온 게 84년에 처음 이제 개발이 됐고요. 이 찰스 헐이라는 이분입니다. 이분이 개발한 게 이제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는 이름이 있고요. 여기서 리소그래피라는 게 기존에 이제 반도체 회로선 제조하는 공정이에요. 이걸 이제 노광을 시켜서 플라스틱을 경화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공정인데, 그거는 이제 회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2차원적으로 해놨는데 이거를 입체를 이제 쌓아 올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입체라는 그 의미의 스테레오라는 접촉으로 붙여서 스테레오 리소그래피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뒤에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어파러투스라는 거를 이제 장비를 개발해서 이걸 SLA라는 걸로 지금 출시를 하고, 이게 이제
제일 처음 나온 3D 프린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3D 시스템즈라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 장비들이 나왔습니다. FDM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LS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 게 이제 MIT에서 여기서 이제 개발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정말 파우더를 써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파우더를 깔고 거기다 잉크젯을 써가지고 노즐을 분사를 해버렸어요. 잉크젯에 나오는 잉크가 우리가 쓰는 일반 잉크가 아니고 그 점성을 가지고 접착 성분이 있는 잉크가 돼서 이게 그냥 파우더에다 까버리니까 그 자리가 굳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때 이 잉크 기술을 쓰기 때문에 우리 기존의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RGB 컬러를 섞어서 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컬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붙인 이름이 바로 3D 벤저널 프린팅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버려요. 그 전에 이제 알테라는 말을 쓰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 됐고, 그 다음에 G코피라는 회사에서 이걸 갖다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이제 장비를 출시를 합니다. 요게 이제 한 20세기에 벌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는 이제 사실 3D 프린팅이라는 이름이 안 쓰이고 RP라는 래피드 프로토타입이라는 이름이 쓰였고요. 주로 이때는 언제 쓰였냐, 어느 분야에 쓰였냐 하면은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뭐 자동차 회사 같은 데서 처음 이제 시제품을 만들 때 기존에는 이거를 기계공을 깎아서 만들었는데요. 이게 형상이 복잡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 해서 시작이 된 게 프로토타입. 그리고 우선 이게 근데 이제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제조업에서 올라가다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일이 터집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특허들이 풀리면서 오픈소스가 생겨가지고, 특히 이제 랩랩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툴링 특허, FDM 특허를 가지고서 이제 저가로 만들고 이거 소스를 다 공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발전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이제 첫 번째 버전 랩랩 같은 경우는 이 50% 셀프 리플리케이팅, 이게 뭐냐면은 이 기계를 보면 여기 이게 장비거든요. 그래서 금속 부품도 있고 플라스틱 부품도 있고 이제 막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은 자기가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럼 이제 금속 어떤 파이프 봉이라든가 이런 것만 사서 조립하면 이제 다시 또 하나의 프린터가 만든 복제가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소개된 회사 어떤 거 이게 이제 3D 프린팅이 사실은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3D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설계 데이터를. 그게 이제 또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업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게 이제 쉐이웨이라든가 뒤에 나오는 모터리얼라이즈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그 3D 프린터 장비를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갖춰놓고 디자인을 또 갖다 고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뭐 프린팅만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디자인까지 다 해주기도 하고, 또는 유명 디자이너 작품 갖다 섭외를 해서 디지털화해서 이거를 이제 프린팅해 주는 작업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어떤 그 서비스 형태의 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죠. 어떤 이제 그 블러드셀 같은 이제 세포 프린팅, 바이오 프린팅하는 이런 기술들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2010년 정도는 이게 이제 얼비라고 해서 차 전체를 갖다가 이제 전체를 3D 프린터로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연구가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어떤 뭐 의복, 비키니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활용이 되고, 의료 행체에도 지금 활용이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신기하게 나오면서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요즘 받고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제조업에서 한참 쓰이다가 잘 안 쓰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계를 넘어가지는 못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이게 해상도 문제입니다. 해상도가 이 3D 프린팅이라는 게 층을 쌓아가지고 가는 건데요. 이 층을 쌓아가지고 가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중에 가장 층의 두께가 얇은 게 한 15마이크로미터, 0.02mm입니다. 머리채보다 조금 얇은 두께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선 이제 쌓아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저렇게 국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단 형태로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어떤 그 해상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치수 정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여기 작업하신 작가님들 그거 느껴보셨겠지만은, 이걸로 쫙 평판을 만들어가지고 판을 만들면은 나중에 측정해보면 이게
평평하지가 않고 약간 휩니다. 이게 이제 그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이게 처음에 이게 액체 상태로 갔다가 고체를 부으면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금형에 넣고선 이걸 갖다가 사출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만들게 되면은 이게 한꺼번에 식거든요. 그래서 이제 균일하게 식는데 3D 프린팅은 층간 가니까 밑에 게 먼저 식고 그 다음 게 먼저 나중에 식고 점점 이게 속도 차이가 나거든요. 수축의 차이가 나서 결국은 이렇게 U자 형태를 생기는 거고. 참고로 저희 이제 그 여러분 그 휴대폰 쓰는 거 요즘도 제조업에서 이거 이제 굉장히 기술이 치열한데요. 휴대폰 껍데기를 이제 플라스틱 금형으로 찍어서 딱 올려놓고 평면도라는 걸 봅니다. 바닥에서 얼마나 떴나. 그거 관리하는 기준이 한 0.1mm 정도 관리해요. 그 정도로 해야 지금 이제 갤럭시나 아이폰에서 이게 샘플이 통과를 합니다. 안 그러면 불량을 통과해요. 그렇게 지금 민감한데 과연 3D 프린터가 그 정도 정밀도를 낼 수 있는가 하면 아직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또 저런 것도 해보시면 될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프린터를 만들어서 직경 5mm짜리 구멍을 만들고 직경 5mm짜리 핀을 만들어서 끼면 과연 껴질 것이냐? 안 껴집니다. 그냥은 안 껴지고요. 갈아줘요. 아니면 애초에 설계할 때 공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야 지금 현재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이게 그 강도예요. 내구성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나무도 통나무하고 합판하고 강도가 다르잖아요. 합판은 특히 결 방향이 약하지 않습니까? 3D 프린터를 만든 것도 이게 두께 방향으로 쭉 쌓아놓은 거기 때문에 쌓아놓은 두께 방향으로는 이게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똑같은 물건을 만들었을 때도 일반적으로 쓰던 만일에 선풍기를 쓰다가 이게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3D 프린터 대체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10초 팔고 또 부러집니다. 왜냐면 원래 플라스틱보다 약하니까.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에서는 처음에 제품 개발하고 디자인 리뷰하고 이런 검증 단계에서는 이 활용이 됐지만 결국 이걸 제품으로 쓰기는 어렵다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여기 이제 특히 작업하신 입장에서는 서포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도 되게 귀찮아요. 귀찮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층을 쭉 쌓아서 올리는 개념인데 그러면은 만약에 공중에 떠 있는 걸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게 있어야 그 위에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는 건 이건 파란색이에요. 근데 이게 공중에 떠야 되니까 요 높이에서 이걸 쌓기 위해서 거기까지 밑에 뭐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얀색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서포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한 다음에 어떡하냐? 다 끝난 다음에 이건 다시 제거를 해줘야 돼요. 후작업이 들어가고요. 그 작업이 이제 손이 가는 작업이죠. 그래서 또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를 만드는 업체들은 어떻게 서포트 제거를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해가지고 또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이런 겁니다. 요거에서 이게 까만 게 제품이고요. 하얀 게 서포트인데 요 제품, 이건 플라스틱 계열인데 이건 물에 녹는 플라스틱을 써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물에 놓고 하면 이제 서포트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게 되게 되는데 아마 지금 작업하시는 FDM 가지고 저 작가님들도 계시죠? 네, 작업 제거하느라 좀 고생 좀 하셨을 거예요. 상당히 부족되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3D 프린터 장비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건 어떤 원리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냐면요. 우선 이게 2차원 단면을 일단 만들어서 3차원으로 쌓아 나가는 건데 2차원 단면을 만들어서 붙이는 작업. 이걸 어떤 공정을 쓰느냐. 3차원을 올릴 때 어떤 공정을 쓰느냐. 재료를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그 포토 큐어링이라는 건데 이거는 아마 우리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저 중학교 때 기술 시간에 배울 때 플라스틱 열 가소성 수지하고 열 경화성 수지 뭐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열이 가면 녹았다가 이제 온도가 떨어져서 굳었다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포토 큐어링이라는 거는 이게 광경화성 수지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액체 상태로 있는데 특정 빛을 맞으면 이게 굳는 거. 그런 특성을 가지고 한 게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처음 스테레오 리스토그래프라는 게 그런 개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통 안에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가 딱 이게 광역 수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그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면 태그 데이터에 따라서 레이저가 왔다 갔다 해서 스캐닝을 해줘요. 그럼 레이저를 맞은 데가 굳어버립니다. 한 층이 다 굳으면은 두께만큼 내려가는 거예요. 0.1mm만큼 내려가면 0.1mm부터 얇은 또 액체가 있잖아요. 거기를 또 왔다 갔다 붙여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들고 이게 이제 그 제일 처음 나온 3D 프린터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장비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레이저가 비싸요. 레이저 장비 자체가 비싸고 그럼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교체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싸게 하려고 나온 게 이제 이게 그 이스라엘 장비입니다. 오브제라는 장비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레이저를 안 쓰고 대신에 UV를 씁니다. UV를 쓰고 대신 그 플라스틱이 UV에 반응하는 플라스틱을 써줘요. 근데 이제 레이저하고 UV하고 차이는 뭐냐면 레이저는 초점이 굉장히 작게 맺어요. 그래서 그 정밀한 해석도 낼 수 있는데 UV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광등같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제어했냐면 여기에서는 여기 잉크젯하고 좀 비슷한데 헤드에다가 노즐을 갖다가 수백 개를 수천 개를 갖다 깔고요. 그 노즐에서 아주 작은 양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딱 하고 나면은 노즐하고 빠지면 바로 뒤에 UV 램프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요게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 층간 두께는 제일 얇은 0.0100분의 1 16, 1000분의 16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지금 지원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 회사인데 지금은 그 세계 넘버원인 스타타시스로 좀 넘어가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DLP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이거 3D 프린터 관심 있으신 분은 매스컴에서 캐리마라는 업체 보셨을 거예요. 거기 국산 국내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우리나라의 캐리마하고 독일의 이제 엔비디아라는 데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 지금 쓰는 빔 프로젝터 저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이제 대신에 그 폴리머를 뭐 가시광선에 반응하는 폴리머를 이렇게 써서 UV도 있습니다만은 밑에 프로젝터가 달려 있는 겁니다. 달려 있고 우리가 빛이 나가는데 프로젝터가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쫙 나가잖아요. 그 칼라 헤드 갖다가 없애고 블랙 아니면 화이트만 딱 나갑니다. 그럼 화이트 맞은 데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한층 쫙쫙쫙쫙 굳으면서 이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 해가지고 이제 DLP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캐리만에서 만드는 이게 지금 거북선 정교하게 지금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DM,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필라멘트를 치약처럼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치약처럼 짜서 실을 얽듯이 쫙 이렇게 얽는 건데, 여기에서 이 실의 한 직경이 한 0.2mm 왔다 갔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좀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기술이고요. 대신에 여기에서 쓰는 거는 이게 열 가소성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되는 재고요. 아까 광경화성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재료도 이게 훨씬 싸고 칼라도 다양하고 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MIT 기술,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파우더를 갖다가 쫙 놓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잉크젯 헤드로 잉크를 뿌려주는 거예요. 잉크가 접착 성분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쭉 되는 거고. 그래서 한층 경화시키고 또 파우더 또 깔고 또 깔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파우더를 가지고 하는 거는 서포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중에 뜨더라도 밑에 파우더들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끝나고 파우더만 털어내주면 끝이에요. 후작업이 조금 간단한 장점이고, 풀칼라 같은 게 이제 구현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대신에 요거는 파우더인데 이게 노말가루 뭐 이런 거라서 강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야 접촉제가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런 좀 고강도 재료고, 아마 여러분 저기 뭐 저 언론에서 봤을 때 저기 뭐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이런 걸 만든다고 수정하고 요 종류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뭐냐면 신터링이라는 거고, 요건 이제 소결을 시키는 건데, 이거는 뭐 플라스틱 파우더라든가 금속 파우더를 넣고 레이저를 갖다가 탁 때리면은 파우더끼리 이제 붙어요. 결합을 시켜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아까 접착제 갖고 하는 것보다는 강도가 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이거는 금속을 갖다가 쓰요. 금속을 갖다가 해서 뭐 금속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로 금형을 만들어서 이걸로 대량 생산을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 나온 퍼스널 3D 프린터, 요거가 이제 지금 최근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허가 풀리면서 오픈소스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FDM 타입의 개념을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FDM보다 떨어지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챔버가 없습니다. 챔버가 그냥 오픈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챔버가 있으면은 일단
뭐가 좋으냐면은 이게 이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녹으면은 가스 나와요. 냄새 나는데 챔버하면 그건 냄새 같은 거 제거할 수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챔버하면 그 안에서 온도를 갖다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예열을 해놓은 상태에서 하는 거 하고 상온에서 하는 거고 좀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일단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기 이제 저가로 100만 원대, 100만 원대 언더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많이 나와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3D 프린팅 그 활용 분야 요걸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그 자동차 운송 쪽에서 많이 써요. 그쪽에서는 이제 처음에 시작품 단계에서 굉장히 프로토타입 만드는 게 중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많이 쓰이는 게 어떤 전자제품 의료 쪽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실제로 저희 대학에서 했던 연구예요. 저희 대학에서 그 로봇 개발하시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껍데기를 좀 잘 디자인해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뼈대만 있으면 이게 로봇이 별로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껍데기까지 만들어서 이제 했던 건데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 이제 부위에 따라서 일부는 얘가 CNC로 가공을 해서 하고 일부는 3D 프린터로 해서 이걸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진공주형이라는 걸 가지고 실리콘 몰드를 뜨고 이걸로 다시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어 가지고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여기 위에 도장해가지고선 금속같이 보이는데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로봇 몸체를 개발을 해서 사용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지금 한 건데 굉장히 요거는 이제 원래 이거 나노 스케일까지 해가지고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원래 그 레이저 포커싱을 매주면 이게 한 수백 나노급으로 이렇게 이제 돼서 그 이상의 해상도는 낼 수가 없는데 카이스트에 이제 양선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레이저를 갖다 약간 디포커싱 시키면은 이제 그냥 이게 초점 있는 반경이 더 좁아져가지고 오히려 더 조금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붙는 반경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노 스케일까지 들어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막 영국 지도를 이게 보면 10마이크로미터 스케일 대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3차원 구조물도 막 만들고 한 5마이크로 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이제 벽 두께는 나노 스케일이죠. 그런 것까지 이제 만들어서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바이오 메디칼 쪽, 특히 메디칼 쪽에 지금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팅은 이거는 제조업 분야, 양산에는 아직은 좀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개인 맞춤형 제품의 가능성, 메디칼 제품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청기를 만들 때 사람 귀 속을 스캔을 해서 그 사람 귀에 딱 맞게 만들어서 껍데기를 만들어서 보시는 제공을 한다면 그만큼 더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런 쪽으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꼬마 여기 지금 이제 의수 이쪽에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꼬마 같은 경우는 계속 크니까 이게 만드는데 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크니까 근데 계속 바꿔줘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돈이 너무 컸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3D 프린터로 해서 쉽게 했다 그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되고 있고 또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본적인 게 요즘 다 CG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지털 설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이제 평상시에 입고 돌아다니는 건 절대 못 돌아다녀요. 환기 안 되고요. 하다 보면 거칠거칠하고요. 가루 날리고 안 했어요. 페타 게임 빨면 끝이 그런. 저기 3D 프린트로 해서 운동화 신고 운동화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제품으로는 가능하죠. 그거 달리기 마라톤 해보라고 하세요. 그런 게 지금 아직은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여기, 활용성이 있는 교육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지금 요게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아예 그냥 초중고 교육과정에 도입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저는 사실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테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컴퓨터방에서 그래픽만 띄워가지고 이제 하게 되면은 보면은 엉터리가 많아요. 설계하라고 나중에 프린터 주면은요, 보고서 만든 거 이거 발표하라고 시키면은 그럴듯해요. 막상 한번 그 캐드 파일 제가 열어보면은 앞에는 괜찮은데 뒤에는 개판이에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이제 요건 캐릭터 이제 제작하는데 캐릭터를 갖다가 이제 저금통 잘라서 해가지고 캐드로 모델링을 하고
요거를 실제로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이제 비교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공대니까 이런 것만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이제 실제 제품으로 쓰겠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중간 보고가 중간 발표가 요거예요. 기존의 마우스 하나 뜯어가지고 역설계해서 니네가 모델링 해라. 부품까지 다 하고, 자 그럼 이 부품을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컨셉을 모델링 해라 해가지고 한 겁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토끼를 모델링을 얘는 뱀 스케치를 했어요. 귀를 갖다가 마우스 버튼을 쓰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안에 이제 실제 부품 조립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서 마지막에 만들고 끝에 이걸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조립까지 해서 마우스가 돌아가야 이제 전부를 했습니다. 저희는 기계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생 졸업 작품으로 한 건데 이 악보를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하고 같이 협연할 수 있는 코드를 C 코드, D 코드 이렇게 막 집어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때 이 로봇 손을 갖다가 손가락을 갖다가 3D 프린터로 제작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제 같이 연주를 했다. 그런 사례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북이 로봇인데 학생들이 이제 거북이가 뭐 걸어가다가 여기다 앞에 위에 초음파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가까이 뭐 장애물이 있으면 쏙 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른 거는 뭐 이런 거 깎아서 만들었는데요. 이 껍질 같은 경우는 도저히 학생들이 가공이 쉽지 않으니까 이거는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이제 껍질을 도색까지 해서 그때 사용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뭐 교육에서는 3D 프린터를 활용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적당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간략하게 뭐 저희 사례를 소개를 드렸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3D 프린팅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좀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이거를 100%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되고 조금 걸러서 받아요. 왜냐면은 우선 보시면은요. 지금 우선 뭐 가능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성은 지금 뭐 저희 그 고가 RP 장비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어떤 저가 보급적 프린터가 이제 공급이 돼가지고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이 기존의 고가 장비는 억대 장비입니다. 억대 장비는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연구소, 대학에서 공용 장비 정도로만 가지고 있지 일반 뭐 중소기업에 도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장비예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낮아져서 이게 이제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사실은 이제 저희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 제조업 분야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게 있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제품으로 뭔가 만들려고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없잖아요. 청계천 일단 가서 물어보면은 뭐 조명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어떤 신제품 아이디어가 붙여져 특히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기가 단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 3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데에 원동력이 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조업에 대한 비전문가가 손쉽게 본인이 디자인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어떤 그 공정 프로그램 제품이라든가 어떤 개인 맞춤형 제품들을 할 수 있다는데 이제 또 하나의 그 이제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일단 유의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점, 해상도, 정밀도, 강도, 거기에 이제 생산 속도, 요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제품을 갖다가 제조 공정을 갖다가 대체하기는 힘듭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제 얘기 정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언론 기사의 착시 효과,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 보면은 3D 프린팅에 대한 특집 기사 막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3D 프린팅이 지금 막 이제 100만 원대 밑으로도 막 나온다라는 기사 나오거든요. 그죠? 그 뒤로 또 다른 쪽에서는 3D 프린터는 뭐 보잉에서 한국이 부품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잉에서 한국이 부품 만드는 데 쓰는 건 10억짜리 장비. 우리 지금 여기 그 몇십만 원짜리 그 개인용 프린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굉장히 특화된 제품밖에 아직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요겁니다. 이게 이제 3차원 설계 도면 저작권 문제도 굉장히 걸려 있고 이런 부분이 있고 특히 3차원 설계 도면이 이게 뭐냐면은
3차원 설계 도면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마 이제 기계공학 쪽에서 기부 설계하는 거고, 요즘 디자인 쪽에서도 좀 대학에서 보니까 다 3D 툴을 다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디자인 쪽이라든가 이런 몇몇 국한된 쪽을 제외하고는 지금 뭐 3차원 설계 툴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로봇 그 만들 때 어떤 부분은 3D 프린터라고 어떤 부분은 저기 기계가공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요. 여기가 도면을 갖다 놓고 견적을 보냅니다. 쪽 견적 보내고 업자 불러가지고 가공 견적 보내고 그래서 싸게 나오는 데 가는 거예요. 싸게 나오는 데.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게 이제 기계가공도 뭐 축이 XY 3축 가공기가 있고 5축 가공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5축 가공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게 3축으로 가능한 거면 기계가공이 싸게 못해요. 그게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고 싸게 못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5축으로 복잡한 형상이 돼야 3D 프린팅으로 하는 게 이제 증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5축 정도로 해야 되는 형상이면 그 모양이 간단한 형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과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3D 캐드 쓰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뭐 오토데스크라든가 구글에서 지금 뭐 스케치업 같은 거라는 게 조금 이제 전문 이 설계 도구가 아닌 좀 쉽게 그림 그리듯이 하는 그런 이제 툴들을 지금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지금 한계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저작권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안 교수님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뭐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그래도 그 디자인 하시는 분들한테 왔으니까 디자인 쪽에서는 과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건가를 저도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보기에는 이 디자인 쪽이 다른 쪽에 비해서는 지금 가능성이 좀 많고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빨리 접근해서 다른 분야보다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다. 우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시면 여기 3차원 캐드 소프트웨어를 지금 뭐 요즘 젊은 분들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게거든요. 뭐 라이노라든가 3D 맥스 같은 거에서 다 3D 프린팅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차원 툴을 사용을 뭐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후처리라는 부분이 저희 제조업에서 이제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후처리입니다. 아니, 만들어서 바로 찍어서 바로 써야지. 그거를 갖다가 앉아서 이거 갈고 있으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삼성이나 LG 그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 전문 디자이너, 전문 예술가들은 어떻게 하시나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 그 미대 학생들 하는 걸 저도 이제 물어보니까 그냥 놓고 계속 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냥 여기 뭐 MDF 같은 거 레이저 커팅해서 레이저 커팅은 두께만 1cm 되죠. 또 갖다 놓고 거기서 또 갈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는 그저 3D 프린팅으로 하게 나오면은 표면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한 95% 이상은 모양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남은 5%를 하는 거는 이제 저희 기계 쪽에서 제조업 쪽에서 봤을 때는 저거 어느 세월에 저러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디자인 쪽에서는 다른 쪽으로 보시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특히 이 후처리 기술이 저희 쪽보다 훨씬 좋으시잖아요. 그죠? 손끝이. 그렇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저기 일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똑같은 이 설계 데이터에 가지고 프린터를 뽑아도 그걸 후처리하는 그 작가의 형태가 작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들었는데, 그것도 이해가 이제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은 후처리하는 부분이 또 이제 다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중에서 좀 저희 제조 쪽하고는 다른 것들 보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 작업 방식, 가공 방식에 따른 제작 보관이라는 거고요. 이게 저희 여기 그 기계공학 배우는 학생들한테 창의적인 디자인 해보라고 그러면은 뭐 나올 수가 없는 게 이 친구들은 못해요. 왜냐면 지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디자인 한 다음에.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걸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설계가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냐? 어떤 그 가공 방식입니다. 가공 방식이고 무슨 뭐 이제 우리 기계 가공을 하려면 어떤 툴이 이게 공부가 들어가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경로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이제 저기 뭐 금형으로 찍어내는 거면 이게 금형에서 언더컷 없이 빠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심란한 형상이 되는 거는 이제 그냥 양산할 수가 지금 없는 건데.
이런 이제 작업 방식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고 디자이너들이 자유롭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아마 이 디자인 쪽에서 3D 프린팅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짧게 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